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쇼펜하우어의 불후의 명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이제 28파트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를 28과라고 불러야 되나? 28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이 의지의 객관화에 나타나는 한목적성, 이게 이제 제2권 의지로서의 세계 제일 고찰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대중성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연관도 없고, 그리고 부합할래야 도저히 부합할 수 없는 듯한 이런 영상을 왜 찍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 전에 켜놓고 들으면서 자려고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또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950명이 있다 치면 그 중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 영상 자체는 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찍는 영상이 아니고, 제가 까먹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불만이라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우리는 의지가 객관화하여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무척 다양하고 상이하다는 것을 고찰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의지의 객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낮은 객관화의 차원은 건축술에서부터, 그죠? 인간 존재의 의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객관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의지 상호 간에 무한하고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을 보아왔다. 서로가 각자의 영역, 각자의 본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해도 갖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한하고 화해할 수 없는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죠. 개체 간의 투쟁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서술에 따르면 의지 자체는 사물 자체로서 다수성이나 변전에선 결코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들, 즉 객관화의 여러 등급의 상위성, 제각기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개체들이 집합, 뭐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태들의 투쟁,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의지와는 관계없고 의지의 객관화의 방식일 뿐이고, 다만 이 방식을 통해서 의지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질 뿐이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표상에 대한 의지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투쟁을 할 때, C라는 것과 D라는 것과 뭐 협업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수많은 개체들,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육신이라던가 그 모든 개체들의 집합 속에서 이 투쟁은 사실상 의지와는 관련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개별화된 의지가 아니라 세계 본질로서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 부분 사람들 한 명, 두 명, 뭐 한 마리, 두 마리,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의지와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표상에 대한 의지의 본질, 그러니까 그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인류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의 본질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환등기가 다양한 많은 그림을 보여주지만 이 모든 그림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뭐다? 다 같은 하나의 불꽃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병렬되어 가지고 세계를 채우거나 또는 사건으로서 서로 밀치면서 이 사건 뒤에 저 사건, 산불 뒤에 뭐 사람 사망 뒤에 뭐 교통사고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건축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다양한 현상 속에서 하나의 의지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주체로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들은 각기가 상이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밑바닥, 그 본질을 핵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 핵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의지다라는 거고, 만물은 이 의지가 가시적이고 객관화된 것이다. 그럼 이렇게 가시적이고 객관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왜 관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간들은. 그래서 그 의지는 그러한 변전 속에서도 변함없이 끄떡하지 않는다. 의지 자체는 변하지 않아. 의지만이 사물 자체이다. 그러나 모든 객관은 현상이며 칸트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현상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지는 인간에게서만 플라톤적인 이데아로서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객관화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하게 객관화되는 게 의지다. 가장 완전하게 객관화된다라는 것은 의지의 성질이 가장 변질적이고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무한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지랄맞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념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념이 적절한 의미로 현상하기 위해선 뭐야? 혼자 그냥 질이 멸렬하게 이것저것 나타나서는 안 되고 동물의 모든 형태와 식물계를 거쳐가지고 무기물까지 이르기까지 아래로 단계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단계는 비로소 의지의 완벽한 객관화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다? 보충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나무의 꽃이 잎, 가지, 줄기, 뿌리를 전제로 하듯이 인간의 이념도 여러 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단계는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이 수많은 무기물부터 유기물, 식물, 동물, 어류, 조류해가지고 그 정점에는 결국 인식하는 인식 주체인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한 이러한 비유를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상이 이제 환한 빛 뒤에 그림자 섞인 빛이 단계별로 나타나다가 어두워지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다단계라고 말하니까 좀 웃긴데 아무튼 그렇게 약간 명암과 채도의 차이가 나타나듯이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미술적으로 표현하면 그 현상을 인간의 여운이라 부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동물과 식물은 인간보다 음정이 5도나 3도 낮고 무기계는 한 옥타브 낮다. 그런데 제3권에서 음악이 지닌 의미를 규명해 보면 비로소 지금 말한 비유의 전체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해질 것이고 경쾌하게 고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며 진행되는 음악의 선율은 어떤 의미에서 반성에 의해 관계를 갖는 인간의 삶과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밝혀질 것이다. 이 음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3권에서 정말 이 음악도 의지의 모사로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반면 음악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화음을 낳는 연관 없는 보조 기하음과 장중한 저음은 여타의 동물적이고 인식이 없는 자연, 어떤 자연이죠? 식물적 자연을 모사한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을 적절한 지점인 제3권에서 다뤄야지 이제 너희들이 이해할 거다 이 미개한 인간들아 라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던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또한 의지가 적절한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의지의 현상이 어떻다라는 거야. 모름지기 단계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냥 나 꼴린다, 박는다, 이러고, 나 졸립다, 잔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이 세계의 물 자체가, 현상으로서 드러날 때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단계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 내적 필연성이라는 참 기이하고 아주 그냥 미묘한 이런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건데, 이 단계적 현상의 전체에서는 외적 필연성에 의해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 필연성에 의해서 인간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외적 필요성을 위해서 영양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 필요하고 동물은 또 단계별로 더 하위의 동물을 필요로 하고 그 하위의 동물은 또다시 식물을 필요로 하고 식물은 또 뭐를 필요로 한다? 비옥토를 필요로 하겠죠.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영양분이 풍부하게 이제 스며들어 있는 비옥토를 필요로 해서 물, 화학적 요소, 화합물들 이런 것들도 다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 그 밑에 있는 하위의 개념들을 필요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들고 들어가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태양, 행성, 조수 간만의 차 같은 자전, 공전, 황도, 경사들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이것은 의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의지는 허기진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펀치라인입니다. 펀치라인. 어떤 의지? 허기진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먹어치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내적 필연성과 외적 필연성의 단계적 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와, 나는 진짜 쇼펜하우어가 진짜 이런 위대한 사상들이 있는데 아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요즘 MG 매우 족같은 세대들이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와 이 공간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그래서 추구와 욕망, 불안, 고뇌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 허기진 의지이기 때문에 계속 갈구하기 때문에 여러 현상은 한없이 상이하고 다양하지만 사물 자체의 의지는 어떻다? 유일하다, 단일하다. 이 인식이야말로 자연이 모든 산물이 놀라울 정도로 확실히 유사하다라는 사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인간하고 장수풍뎅이하고 닮지 않았다는 이러한 상이성이 있는데 뭐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단독자님? 이렇게 의식 수준 떨어지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유사해?
존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신의 존재의 어떤 제2세를 통해서 자기 보존 욕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그 종의 본질에 의해 있어서는 유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울 정도로 뭐 섭취, 생성, 소멸 뭐 이런 것들의 유사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의 사실적인 측면과 함께 모든 산물이 이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종이라고 볼 수 있는 친족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해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풍뎅이하고 인간하고 뭐가 닮았어요? 생긴 거 전혀 틀려 먹었는데 인간은 날개가 없는데요. 인간은 알을 안 낳는데 뭐가 닮았어요? 라고 하겠지만 이런 어떤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고 상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의지인 사물 자체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등급의 필연성, 세계의 모든 부분의 본질적 연관인 화음, 음악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같은 정도로 분명하고도 어떻다. 깊이 파악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유기적 자연 산물의 내적 본질과 어떤 식으로 유기적 산물이 본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무엇? 한목적성의 의미를 참되고도 충분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유기적 자연산물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경우 그 한목적성을 선언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기적 자연이 왜 그렇게 되어먹은 거예요, 단독자님? 한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어떤 사물 자체에는 목적이 없지만 유기적 자연산물은 뭐예요? 의지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선언적으로 전제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목적성이 뭘까? 두 가지 종류로 보충해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내적 한목적성으로 어떤 개별적 유기체의 모든 부분들이 질서 있게 일치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오장육부가 질서 있게 일치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유기체와 그 종속이 유지되고 있죠. 여러분들 폐가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그죠? 여러분들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뛰잖아. 그래가지고 유기체의 모든 부분이 일치해가지고 유지되고, 유기체와 그 종속의 유지가 질서의 목표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무슨 목표예요? 종의 보존과 개체의 유지, 그것의 질서의 목표로 나타나는 게 내적 한목적성이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외적 한목적성으로 말하자면 전체 유기적 자연이나 개별적인 동물 종속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이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평가 대상이 되는 비유기적 자연의 유기적 자연 일반에 대한 관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단독자님? 천재니까 말을 어렵게 해도 뭐 알아들을 놈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띨띨이는 알아듣지 말라고 얘기한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외적 한목적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다른 개체를 잡아먹음으로써, 다른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뭐겠어요? 동물 종속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이런 외적 한목적성이겠죠. 영양분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기적 자연의 유기적 자연의 일반에 대한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겠죠. 노루와 고라니하고 저기 수풀에 있는 풀의 관계일 거 아니에요. 너구리하고 뭐하고의 관계예요? 너구리하고 저기 뭐 애벌레라던가 이런 오소리하고 설치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적 한목적성은 다음과 같이 우리 고찰 속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따라 자연의 여러 형태가 상이성과 개체들의 다수성이 의지에 속하지 않고 단지 의지의 객관성과 객관성의 형식에 속할 뿐이라면, 그 결과 필연적으로 의지의 객관화 정도, 이데아는 상이하지만 의지는 분할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현상 속에서도 완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바로 자연에서 그래요. 뭐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가 전부 다 개체들이 상이하고 이러한 것들이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의지의 객관성과 객관성의 형식이라면, 형식이죠. 그죠? 이게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의지의 형식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객관화된 정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어떤 현상 속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하다.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이한 이념들은 의지의 본질이 의지의 행위 속에서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배고플 때 밥 먹는 이러한 것들이 의지의 행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똥 누고 싶을 때 똥 누는 게 의지의 행위잖아. 그럼 의지의 본질은 왜 똥을 싸고 왜 밥을 먹는 거예요? 존재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 자체로 단순히 의지 행위로 고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개체는 뭐다? 다시 이념,
시공간 다수성 속에서 그 행위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념들, 개체 이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한 개인의 사고방식을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념은 훨씬 더 거시적인 느낌이에요. 시간, 공간, 다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근거율이죠. 이 근거율 속에서 현상으로서,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다. 객관성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행위이자 이념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현상 속에서도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객관성의 가장 낮은 단계는 그 이념, 행위,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왜곡 없이, 거짓 없이, 커튼 없이, 가림막 없이 드러낸다. 근데 의지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현상하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온갖 사정과 발전을 필요로 한다. 보다 높은 단계에서 현상하기 위해서는 의식이라는 것, 인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의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발전되어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비로소 뭐예요? 의지의 본질을 완전하게 표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어떤 보편적인 자연력 속에서 드러나는 이념은 단순하게 발현된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자연력 속에서 식물이 자라났다. 와, 이념이 참 단순하게 드러났구나. 물론 이 단순한 발현은 외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이념의 동일성도 전혀 증명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실은 단순히 외적 상황에서 생기는 상이성을 구별함으로써 뭐 어떨 때는 풀이 그냥 아주 그냥 메마른 환경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 아타카마 사막 같은 데에서는 이념의 동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상이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외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이성 때문에 동일성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 환경과 외적 상황과 어떤 아까 말했던 뭐예요? 외적 필연성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결정에는 하나의 생명 발현만이 있는데 생명 발현은 후에 생명의 시신인 굳어진 형태에서 완전히 충분하고도 남김없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미 식물은 그것의 현상인 이념을 단번에 단순한 발현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시간 속에서 식물의 기간이 연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줄기, 그죠? 이파리 이런 것들이 연속 발전을 통해서 그것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종조가 아주 상이한 형태가 연속해 나타나는 것으로 변태하거나 유기체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애벌레, 번데기, 나비, 그죠? 이 형태 자체가 이미 이 단계에서 의지의 객관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물의 이념을 완전히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물의 행동에 의해서 형태가 보완된다. 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으로 충분히 의지의 이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지라는 것, 이것이 욕망하고 있다는 것, 의욕하고 있다는 것, 의욕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완되고 있어요? 나비가 날아가가지고 수술과 암술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이거 표현이 갑자기 까먹었네.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수정시킨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수정을 맺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에 의해서 형태가 보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에서 동물 종 전체의 동일한 경험적 성격이 표현된다. 뭐예요?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뭐예요? 조미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경험적 성격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 성격에서 비로소 이념이 완전히 드러나. 무슨 이념이 드러나? 의지의 이념이 드러나. 의지의 이념은 뭐야? 세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종이 개체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지속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념은 특정한 유기체를 근본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기체가 없으면, 닭이 없으면, 소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바퀴벌레가 없으면, 나방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유기체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뭐 무기물 통해서 그 이념을 드러낼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지. 의욕하지 않잖아. 인간의 경우에는 이미 각 개인에게 경험적 성격이 독특한 것이 된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인간의 의욕의 특징은 뭐예요? 인식하는 의욕이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의욕. 그냥 의욕하는 게 아니야. 식물처럼 그냥 자극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야. 뭘 해? 인식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욕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 된다는 건데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전하고 그로 인해 조건지어져 가지고 개별적인 행동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시공간이라는 이 근거율에 따라서 경험적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현상이라는 이 시간적 형식을 추상하면 뭐하다는 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예지적 성격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개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의지의 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의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들, 만들어내는 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원리. 칸트는 이 차이점을 증명하고 자유와 필연성 사이, 시간 속에서 사물 자체로서의 의지와 그 의지가 현상으로서 사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순수 이성은 과연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말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불후의 공적이었고 그걸 훌륭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가 왜 독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잘 모르시면 임마누엘 칸트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사실상 이러한 것에 기반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난 우리나라 우리 MZ 매우 족같은 세대들이 칸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상상하면은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구멍이 막히고 오줌구멍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지적 성격은 이념 또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이념 속에 드러나는 본래적 의지 행위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경험적 성격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의 종의 성격, 민들레의 성격, 그리고 선인장의 성격, 심지어 무기적 자연의 모든 근원적인 힘, 예를 들어서 벽돌에 금이 간다든지 콘크리트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성격마저도 예지적 성격의 현상으로서, 즉 시간 외적이고 분할할 수 없는 의지의 행위의 현상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나는 여기에 모든 식물이 단순한 형태를 통해서 식물이 단순한 자기의 줄기와 이파리 같은 형체를 통해서 뭘 하고 있어? 전체 성격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 성격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 그리고 현 존재, 식물 현 존재의 의욕을 드러내는 이 소박한 모습에 이를 통해 식물의 외관이 매우 흥미로워지는 사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행위와 활동으로 고찰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인식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행위를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반면 인간은 이성이 인간을 왜곡시킬 수 있어. 이성이 인간을 왜곡시킨다는 말은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드러내게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다? 아주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탐구하고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식물이 동물보다 소박하듯이 이와 같을 정도로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소박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삶의 의지가 인간에게서보다 동물에게서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본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에게보다 동물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삶의 의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인간은 삶의 의지가 뭐를 통해 감추어져 있어요? 인식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릴스, 인스타, 지랄, 발광, 나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연예인이 죽었다느니 살았다느니 미성년자를 만났다느니 안 만났다느니 강간을 했다느니 강도짓을 했다느니 절도를 했다느니 매출이 안 오른다느니 탈핵을 해야 된다라느니 하는 이러한 수많은 인식에 의해서 뭐가 감추어져 있어? 본질적 삶의 의지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게다가 왜곡적인 이러한 이성의 능력이죠. 이성의 왜곡 능력에 의해서 온 은폐가 되어 있어.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인간의 참된 본질은 언제 드러나? 어쩌다가 뒤지고 싶을 때, 우울할 때, 이럴 때, 비로소 그때, 고개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빼꼼히 들이밀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의지 여기 있다, 이게 너의 본질이다, 이게 너의 진짜 이념이다, 이러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물에 있어서는 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하지만 미약하게 드러나고, 목표도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드러나. 어떻게? 식물은 그냥 보자마자 본질을 드러내. 나, 수술과 암술을 통해서 번식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뭘로 드러내요? 그냥 바로 대가리에, 바로 꽃 대가리에 나타나잖아요. 꽃 대가리에 뭐가 있어요? 꽃 잎 안에 거기 안에다 수술과 암술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드러내. 근데 동물은 어때요? 은밀한 곳에 여러분들 사타구니 사이에 숨겨져 있잖아요. 뭐가? 생식기가. 그래서 생식기를 꼭대기에 내보이는 것, 머리통에 생식기 달고 있는 거는 꽃이야. 무슨 말이야? 쇼펜하우어 말에 따르면 그 자체로서 그냥 훨씬 더 삶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는 어떤 왜곡이라든지 감추어져 있다든지 은폐라든지 이런 게 없어. 꽃에는. 그죠? 동물에게는 어때? 감춰져 있어. 하지만 인간에게는 더더욱 감춰져 있고 은폐돼 있어. 아주 교묘하고 더럽게. 그죠? 그래서 허물은 의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동반한 의욕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펀치라인이죠. 허물이 어디 있다고요? 허물, 구차한 거, 더러운 거. 치욕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의욕한다는 게 치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게 치욕이 아니야. 그거는 동물로서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보고 막 흥분하고 그런 게 허물이 아니라고. 뭐가 허물이라고? 인식을 동반한 의욕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의욕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식이 의욕을 왜곡시켜서, 나의 인식은 내가 원하는 의욕을 몰라서 바보같이 착각해서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건데 사람을 죽여버리면서 이렇게라도 사랑을 받고 싶었다라고, 주목받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범죄자 새끼들 스포트라이트에 쓰는 것처럼.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범죄자들은 의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인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인식은 자신의 의욕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라는 노처녀 한국 여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설명을 잘합니까? 단독자 미친놈이라니까 씨발. 잘못 태어났어 진짜. 이런 시대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태어났으면 안 됐어 나는. 이런 편협하고 더러운 그런 이런 토악질나는 뭐라고 표현해? 아무튼 그래. 이런 토지의 말이야. 그런데 모든 식물은 맨 먼저 자신의 고향과 고향의 기후, 자신이 싹튼 토양의 성질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것도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식물이 뭘 이야기한다고? 그 존재 자체가. 식물이 자라났다라는 사실, 식물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 꽃이 거기에 피었네라는 사실이 뭘 얘기해? 선인장은 그 고향의 기후가 어떤지, 토양이 성질이 어떤지 얘기하잖아. 그 자체로서. 왜곡 없이. 그 때문에 별로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이국적인 식물이 적도지대의 것인지 온대의 것인지 물속에서 나는 것인지 늪에서 나는 것인지 땅바닥에서 나라는 것인지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것인지 침엽수림인지 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것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왜? 그냥 그 자체로 드러내니까. 하지만 그것 말고도 식물은 자신의 종속의 특수한 의지를 나타내고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무엇이? 그 자체로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식물이 내적 한 목적성과 관계에 있는 한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이젠 유기체의 목적론적 고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기 파츠 28파츠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마무리할 겁니다. 이거 거의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목적론적인 유기체 고찰에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셨는지, 그거는 사실상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자면서 볼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